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가서 기분 좋으신 분들 잠 못 주무실 거고, 알트코인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더 여기서 폭락할까봐 잠을 못 주무실 거고, 그래서 뭐 항상 사이클이라는 게 계속 이제 반복해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위주로 된 장세가 지금 펼쳐지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분명히 뭐 이더리움을 위시로 해서 방향성이 정해지면서 전반적으로 반등세가 강하게 나올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알트코인을 산 게 너무 잘못 선택한 게 아닐까? 과연 안전할까?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몇 가지 기준되는 거를 제가 제 영상에서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어떤 알트코인들은 살아남아서 향후 뭐 몇 년간의 시세 진폭이 있으면서 괜찮게 될 거다. 커스터디 시장하고 항상 저는 이제 연결을 많이 시키거나 코인베이스나 제미니 거래소하고 연결을 많이 시키는데 그 외적일이라도 제가 이제 언급을 안 드린 것 중에 제가 빼먹은 것 중에도 괜찮은 코인들은 있어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다 전체를 다 말씀을 못 드릴 때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말씀 못 드린 어떤 그런 코인들에 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비트코인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게 사실이긴 한데 이더리움 추세가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더리움 월봉이 오늘 마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라지캡 마켓, 미들캡, 로우캡 마켓의 알트코인 방향성도 정해질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래서 알트코인 마켓캡의 차트를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현재가 딱 중간 단계예요. 삼각 수렴의 중간 지점 정도 와 있고 아직까지 수렴 부분에 끝까지 와 있는 상태는 현재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애매모호한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크게 하락할 가능성, 크게 상승할 가능성. 근데 좀 반가운 소식은 뭐냐면 제가 새벽녘에 이제 좀 그 해외 차티스트들 몇 분들을 보면 그분들 중에 어저께서부터 이더리움 상승을 좀 약간 계속해서 언급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100% 맞진 않겠지만 일단 이더리움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원화마켓 지금 이런 보면은 전반적인 시장을 보면 그냥 파란불만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뭐 바이낸스를 비롯해서 알트코인 마켓 뭐 그 어떤 그 사토시 차트나 전반적인 어떤 시세창을 보면 약간이라도 시세 진폭이 지금 있을까 말까한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좀 지켜보시면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어떤 그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요 근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4까지 찍으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방향성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64를 찍었어요. 일단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그래서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64를 찍었다니까 도미넌스가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좀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 개인적인 이제 생각을 하고 이 차트를 올리신 분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사실은 현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해서 알아야 논리가 서거든요. 아, 내가 지금 가상자산 시장이 왜 투자를 하고 있나? 은행 금리는 현재 어떻게 될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사실 은행 금리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제로 금리, 더 나아가서는 유럽이나 일본 같이 마이너스 금리 쪽으로 향후 10년간에 만들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특히 미국 그러니까 FED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제로 금리를 넘어서 마이너스 금리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비트코인은 오르고 있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선행해서 사실은. 그래서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고 아직 그 이후에 뭐 나머지 짜잘한 알트코인에 관해서 언급이 없지만 비트코인이 먼저 길을 닦아주고 알트코인이 그 길을 지나갈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항상 또 그래 왔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독일의 이제 경제 칼럼니스트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 차트를 올리면서 언급을 한 게 있거든요. 독일의 이제 소매금융 어떤 그 민간 어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중들이 은행에다가 지금 저축을 되게 많이 한대요. 그래서 저축률이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간데 이게 비정상적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돈을 소비하고 쓰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자금이 계속 은행에 몰린다는 의미죠.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인데 이미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돈이 계속 몰린다. 예. 투자할 때가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저는 그렇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 관해서는 자세한 걸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유럽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저축을 이렇게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10만 유로 이상, 은행 예금이 10만 유로 이상 넘어가면 거기다가 페널티, 벌금을 부과를 한대요. 그래서 이자 소득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저축을 사람들이 많이 해버리는 거예요.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분명히 가상자산 시장에 많은 돈들이 어느 한 시점에 포인트가 정해지면 그 시점을 통해서 아마 이 돈들이, 저축됐던 돈들이 많이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근데 뭐 미국 은행들도 그렇고 미국 금융감독청도 그렇고 지금 보면 가상자산을 이제 수탁 서비스, 커스터디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한 뭐 어떤 프로세싱 과정의 중간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뭐 우리나라도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부터 해서 농협부터 해가지고 그 커스터디 서비스를 분명히 어느 시점부터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전통 금융권들은 점진적으로 이제 몰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 보시면은 또 하나 이제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저 아는 분하고 어저께 이제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이건 알아서 이제 제가 조사를 했었는데, 사내 유보금이라는 게 있어요.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 근데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서 누적된 이익 중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주고 남은 이익, 잉여금과 자본거래에서 생긴 자본잉여금을 말합니다. 자, 사내 유보금의 정의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현금성 자산뿐만 아니라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의 형태로 존재를 한다. 그래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잉여 자금인데, 여기서 보면 사내 유보금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일단은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중에도 되게 큰 데 같은 경우는 사내 유보금이 되게 점진적으로 계속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지속적으로 계속 R&D를 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내 어떤 국내 사정 같은 경우도 문정부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제가 이제 그 형한테 얘기 들은 거는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 정책이 야당과 여당이 지금 막 이렇게 뭐 이것에 관해서 이제 논쟁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아시잖아요. 문정부에서 그 국회에 의석수를 대부분을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그 법안이 통과돼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단기 순이익이 100억 원 이상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정부가 정한 적정 유보소득이 50억 원이에요. 50%만 인정해주고 나머지 초과된 거 20억 부분에 관해서는 과세를 하겠대요. 근데 기존에는 과세를 이렇게까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과세를 하겠대요. 무슨 의미냐면 잉여 자금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은 초과 이득분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라. 그게 뭐가 됐든, 너네들 자회사가 됐든 아니면 그게 뭐가 됐든 돈을 투자해라. 그냥 이렇게 자산으로 쌓아두지 마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돈이 지금 돌지 않으니까 의도적으로 여기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지금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사내 유보금에 관해서 저는 벌금을 매기고 있고 어느 정도 제한 조치를 했는데, 그 제한 수위를 아마 더 높일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 과세를 할 가능성이 높고, 하다못해 이제 뭐 법인, 중소 법인들 있잖아요. 뭐 작게 장사하시는 분들, 뭐 주유소 하시는 분들부터 해가지고 중소기업까지도 이제 포함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많은 어떤 그 잉여 현금 자산들이, 유보금들이 뭐 어느 시장으로, 주식 시장으로 가든 아니면 뭐 가상 자산 시장으로 가든 분명히 결정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제가 보니까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민간 주택,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 이런 거는 기업 활동하는 사람들이 빌딩 같은 거를 매입해서 임대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좀 빠져나오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자금들이 많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차트를 누가 올렸는데 이더리움 차트거든요. 이더리움 차트를 뭐 어저께서부터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도 똑같은 얘기들을 많은 전문 차티스트들이 되게 많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딱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본 거는 좀 여기 1번 차트 있죠. 이더리움이 이제 상승을 할 거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440달러까지.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더리움이 일단 이렇게 가준다면 알트코인의 방향성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향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를 업비트에서 지원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기존에는 빗썸하고 이제 몇 개 거래소가 국내 같은 경우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국내 같은 경우는 빗썸하고 업비트가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미 게임은 다 끝났다는 거죠. 나머지 거래소들도 순차적으로 갈 거고, 코빗 같은 경우도 제가 얘기 들은 걸로는 하드포크 지원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약간 혼동스러워 하시는데, 비트코인 캐시 이것도 하드포크 하면 또 코인 하나 딸려 나오니까 이거 시세 등락폭이 되게 크지 않을까? 이거 또 포크돼서 나온 코인은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시세 등락폭이 있을 거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비트코인 캐시의 하드포크가 진행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산 값어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한테 자꾸 질문하고 뭐 혼동스러워 하셔가지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력들이 이 코인에 투자하는 거는 세력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건클릭 자산운용사나 아니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포트폴리오에 넣었을 때는 하드포크가 지금 단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넣은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페이팔에서 이제 뭐 거기서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어떤 그 영역에 들어가는 몇 가지 안 되는 코인에 추가됐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냥 안전하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시세 진폭이 있는 데서 이득을 내고 못 내고는 개인의 어떤 그 역량이거든요. 근데 BSV가 시장에 처음에 나왔을 때 45,000원인가? 그때 아마 시장가로 아마 풀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매도를 하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아마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BSV가 처음에 시장에 나왔을 때 45,000원에 매도가 됐었고,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캐시 가격을 뛰어넘었었어요. 그래서 시장을 뒤흔든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 캐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알트코인의 사이클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현재가 지금 4분기죠. 그래서 10월달부터 내년 1월달까지 지금 현재 중간 지점이에요. 그죠? 10월달, 11월달 거의 말, 그리고 11월달부터 12월달 어느 시점이 가면 지금 현재가 그러니까 거의 하단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떨굴 수는 있지만 거의 바닥 부분까지 거의 다 왔다라고 이 사이클상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전문가긴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 사진을 올린 사람 같은 경우도. 그래서 어쨌건 여기서 알트코인이 다시 상승을 해서 진폭이 내년 뭐 1월 어느 시점까지 그려지는 그런 구간이 12월 달 크게 상승해서 오면은 어느 정도 이제 뭐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으로 바꿔 두시는 것도 아마 이번에 절실히 느끼셨겠지만 그럴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막 알트코인이 또 지금 막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서 손절하고 이 시장을 떠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펀더멘탈이 있는 코인들 있죠. 펀더멘탈이 있는 코인들은 시세 진폭이 있을 때는 또 비트코인이 올라간 거 못지않게 빠르게 빨리빨리 올라가요. 시총이 작기 때문에, 세력들이 가지고 놀기 되게 쉽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구간만 지나면은 상승 곡선을 하반기는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연준이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최소 대출 수준을 낮춥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적 완화에 관해서 사실 우회적으로 지금 시사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저께 저녁에 밤에 캡처를 한 건데 CNBC에서 이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행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연준 회의가 선거날
선거날이 있고 3일하고 4일날 선거날이 있기 때문에 그 발표가 분명히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리 발표가 나면서. 근데 주식시장이 이번 주 들어서 이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들어서는 지금보단 나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지금 얘기를 하죠. 연방준비은행이 드물게 사용되는 시설의 매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의 일환으로 소규모 기업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의 장벽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이미 급여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의 부채 제도도 완화할 것입니다. 자, 시사를 일단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리 실버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나비언 인터레스팅 위켄드라는 얘기를 하는데, 주말에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 재미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14,000달러를 넘겨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알트코인의 장세가 반전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건 이 사람이 그냥 뜬금포 없이 이런 얘기를 그냥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시장을 패닉장을 만들려고 할 때는 언급을 안 해요. 며칠 동안 얼굴을 보이지 않아요. 가만히 여러분들이 관찰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이벤트적으로 뭔가 있을 때는 이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켄드니까 지금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위켄드 시장으로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일단은 중요한 건 아직까지 14,000달러를 뚫지 못하는 구간이라서 불안한 장세가 있는데, 14,000달러를 차라리 뚫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뭐 그게 아니라면 뭐 이더리움을 상승시켜 주든가. 그래서 분명히 장세의 변동성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연준은 행동에 대한 더 많은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 그들은 더 이상 시간의 사치가 없다. 시간이 더 이상 시간을 질질 끌 어떤 그런 여유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11월 3일 날부터 4일까지 정책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3일 날이 선거날인데 이날 연준 회의가 있어요. 되게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지난 2주일 동안 약세를 면치 못했었어요. 그럼 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리 실버트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누가 당선이 됐든 상관없다. 어쨌든 양적 완화를 진행할 거고 비트코인은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 말이 그러니까 베리 실버트 말이 신빙성이 있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옆에 글렌 허친슨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보다 친밀한 연준의 어떤 그런 인맥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이 맞을 거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락다운되고 있는, 폐쇄되고 있는 다른 나라들 보면 저는 뭐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그나마 선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전 세계 다른 나라 웨스턴 어떤 그런 경제권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말도 안 들을 뿐더러 마스크 하라 하고 모이지 말라고 하더라도 다 모이고, 그러니까 독일은 다음 주부터 들어가고, 그리고 프랑스는 이미 들어가서 전면 다 가게들이 문을 닫은 데도 많고, 실업자들도 되게 많고, 지금 난리가 아니래요. 그리고 벨기에,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 아일랜드, 그리고 영국까지 지금 전면적으로 웨스턴의 어떤 그 경제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데, 동아시아는 그나마 저는 지금 역성장하고 있다라고 전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뭐 중국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저는 나쁘지 않게 향후 이제 흘러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저는 이게 다 의도적으로 이런 일이 다 발생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음모론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돈 알트라는 분이 이더리움에 관해서 월봉 캔틀이 오늘 마감을 하는데, 현재 추세까지는 나쁘지 않다. 근데 여기 그린존이 있죠. 여기 그린 컬러. 그래서 이더리움이 여기만 지지를 해준다면 나쁘지 않게 상승 반전이 분명히 일어날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전문 트레이더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자고요. 어떻게 될지. 그리고 화웨이 스마트폰이 디지털 위에나 지갑을 탑재를 한다. 화웨이에 관해서 되게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국내 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그냥 항상 중립에서 색안경을 끼지 않고 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제미니 거래소랑 파트너십 관계 있고, 화웨이는
스마트폰에다 디지털 위에나 블록체인 지갑을 탑재한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보니까 제가 느낀 거는 화웨이가 바이낸스랑 파트너십 관계를 향후에 맺지 않을까라고 전 개인적으로 이제 조심스럽게 유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 파급력도 향후에 이제 나오면 아마 무시 못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더리움이 하드포크가 진행될 거래요. 내년에 1월 달에. 그래서 이더리움 1이 이더리움 2.0으로 넘어간다. 가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다. 근데 12월 달에 이더리움 2.0으로 들어가는 비콘 체인이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리 실버트가 리트윗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뭐 공식적으로 알려주려고 중요한 얘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주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이더리움 2.0은 아마 시작이 될 거예요. 12월 안에. 되면서 시세가 분명히 방향성이 긍정적으로 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약간 큰 관점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트위터를 반드시 여러분들 이제 뭐 이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트위터를 반드시 하시는 게 그게 필수고, 중요한 건 그러니까 팔로우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베리 실버트나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캐시가 익명성인데 괜찮냐? 근데 내가 만약에 의심을 품고 물어본다는 얘기는 벌써 불안하다는 얘기고, 그 코인에 관해서, 성격에 관해서 뭐 100% 어느 정도 억셉을 못 한다는 의미거든요. 사실은 불안하시면 뭐하러 투자를 진행하냐는 거죠. 근데 저는 항상 기준이 되는 거는, 개인한테 그런 걸 물어보면 그 사람의 주관적인 견해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기준을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나 베리 실버트나 이런 인물한테 잡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장 폐지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그 이면에는. 근데 베리 실버트라는 이 인물이 그렇게 허접하게 바보 같은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코인들에 나 각계 투자를 왜 진행했나, 상품을 왜 만들었나, 왜 이 사람은 마나 코인에 투자를 왜 진행을 하고 있나, 뭐 이런 거를 전면적으로 다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불안하시면 투자를 하지 마세요. 불안하시면 그냥 비트코인만 투자를 하세요. 이더리움을 투자를 하시던가. 하다못해 그 대중들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시세가 올라갔으니까 되게 만족감을 되게 많이 가져요. 비트코인은 살아남을 거야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 그리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지금 시세가 불안정하니까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 폭락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 그러니까 누가 어떤 이 그림을 누가 만들까요? 이 숫자 갖다 장난치는 거를 과연 누가 할까요? 과연 누가 할까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들 마시고, 그리고 네오코인에 관해서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은 베리 실버트 진영에서 투자를 뭐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가 오미세고랑 뭐 네오랑 비트코인 캐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 중에도 좀 눈여겨보고 있었고, 그리고 오미세고는 650원까지 떨어졌을 때도 저는 올라갈 거라는 주장을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15,000원까지인가? 그때까지 급격하게 올라갔었잖아요. 서서히 시간차를 두면서. 근데 네오코인도 마찬가지예요. 3만원까지 뭐 짧은 기간 내에 되게 많이 빨리빨리 찍었잖아요. 플라멩고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런 지금 장세가 안 좋을 때,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까질 때가 되니까 조정이 있어야 될 게 지금 오는 거지. 또다시 이제 이더리움, 그러니까 그 네오 3.0에 오면서 그 이슈로 분명히 흔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네오 코인을 예전 정고점이 몇십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때를 보고 저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지. 제가 이거 익절을 네오 코인을 평단가가 7,000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걸 따졌을 때 그거를 3만 원 되면 팔 거야. 이런 생각으로 저는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사라지지 않을 코인도 BSN 메타에서도 중요한 어떤 그 요소를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뭐 설명 안 드렸다고 그래서 그 코인을 뭐 버리거나 뭐 안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에 관해서 뭐 그러죠. 우리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이제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대부분 2017년 말에 들어오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대중들은 반응을 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보세요. 2012년도에 베리 실버트가 7달러에 비트코인 투자했었을 때 완전 진짜 바닥의 가격에 그때 대중들은 어떤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을까요? 그때 비트코인의 값어치랑 지금 비트코인의 지금 13,000달러, 13,500달러 근방에 있는데 지금하고 값어치로 따졌을 때 기능적인 측면에서 진보된 게 엄청나게 진보된 건 아니에요. 사실 기술적 관점으로 봤을 때 속도가 예전보다 빨라진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죠? 무슨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시세가 지금 숫자적으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트코인보다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도감을 많이 못 갖는 거지. 또 똑같아요. 또 알트코인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사람들이 막 광분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값어치는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살아남고 값어치가 인정받은 그런 알트코인들은 뭐 비트코인 못지않은 수익률을 분명히 가져다 줘요. 저도 그래서 알트코인에 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도 사라질 수도 있는 G캐시나 뭐 호라이젠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되게 많이 하지만 베리 실버트는 왜 그거를 상품을 출시해서 기관들한테 왜 투자금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사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내가 불안해하면 불안한 만큼만 투자하면 되는 거고 내가 믿으면 그 가치는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누가 눈치를 좀 빨리 채고 들어왔냐.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절대로. 왜냐면 알트코인은 지금도 90% 이상 까져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저는 충분히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향후 10년 뭐 단기적으로는 뭐 향후 몇 년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지금 사실 시장은 아니에요. 숫자적으로 많이 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요 근래 들어오신 분들은 좀 까져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하여튼 그런 거를 이제 뭐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뭐 임팩트 있는 뉴스를 제가 말씀드린 건 없는 것 같은데 구독해주시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시고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항상 댓글도 달아주시고 응원 말씀해주시는 분들한테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